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성 기자님. 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긴 한데 이번 주에 국회에서 장관 인사청문회 4명 진행됐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관들입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의원, 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그 정영희 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잘 됐는지 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그중에서 역시 가장 여야 공방이 뜨거웠던 것은 어제 열린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네. 청문회였는데요. 막말 논란에 대해서 사과만 10번 넘게 했습니다. 이 어떤 해명, 자질 검증 좀 충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분인 것 같아요, 일단. SH 차장 시절에 그 지인 채용 문제는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문들 많이 뽑았다 이런 건데 그게 사실 채용 절차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불공정한 범죄 행위 같은 게 있었다 그러면 몰라도 그냥 아는 사람이 SH 차장을 하는데 그럼 내가 거기 지원을 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노조위원장도 그 전형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네. 이제 구의역 사고 당시 발언 이런 것들이 드러난 걸 보면 고위공직자로서 어떤 그 인식과 언행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정의당도 이제 부적합 의견을 냈어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업무 능력은 별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지금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글쎄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인식과 언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은 어제 정책 검증이 돼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SH공사 사장 당시에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언행 구의역 사고뿐만 아니고 또 그걸 이제 해명 내지는 변명하는 과정에서 또 여성과 관련한 네. 발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를 보면 어찌 보면 교수로서 또는 학자로서 참 편하게 이런저런 제약 없이 자유분방하게 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다면 그 길을 그냥 매진해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자꾸 이 관료의 길로 들어서려다가 여러 가지가 지금 꼬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위공직자 자질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도 매우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실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문제도 사실은 어제 공공임대 부분이나 아니면 김현미 장관 투 이런 이제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아주 냉엄한 검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소홀해진 측면이 있어서 어찌됐든 간에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반적으로 의원이나 후보자나 조금 미달된 청문회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전해철 후보자, 권덕철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요. 또 오늘 진행된 정영애 후보자도 무난하게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변창흠 후보자는 오늘 채택이 불발이 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는데 만약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할까요? 글쎄 현재까지의 기류는 강행 기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면 사실은 내일 이제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도 리얼미터나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해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오늘 강행하려다가 이렇게 멈칫거린 것이 혹시 그런 여론의 동향을 조금 더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렸단 말이죠. 네. 정의당이 부정적으로 변창흠 후보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긴 했지만 데스노트에 어제까지만 해도 올리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네. 오늘 올린 것들이 전체적으로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걸 최종적으로 점검하려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 여론에 크게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방침대로 임명을 강행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조금 변화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좀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게 부동산 정책을 좀 실패했다 이런 평가가 많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굉장히 오랫동안 찾았다고 그래요. 겨우 찾은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낙말시키면 또 다른 대안을 찾기가 일단 쉽지가 않고요. 네. 또 장관을 임명하기 전부터 공공임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의 정책 방향 같은 거를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부에서 이미 제시를 하면서
변창 후보자를 꼭 임명해야 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낙마시킬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변수가 저는 여론보다도 주말에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나 뭐 이제 언론에서 좀 더 어떤 결정적인 문제를 찾아낼 경우 월요일 되기 전에 뭐 주말이라도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부 보수 재택 과정을 좀 보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국토교통위원장이 사실 야당 상임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야당이 이 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정부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낙마할 가능성이 좀 더 낙마시켰을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야당으로서는 그런 이제 그 무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하고 여당에서 그냥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걸 뭐 속수무책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만약에 이제 임명을 하더라도 지금 변 후보자에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앞서 두 분께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뭐 블랙리스트 문제라든지 낙하산 채용, 또 일감 몰아주기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이제 야당에서 지금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소 고발을 실제 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텐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이제 인식이나 언행에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뭐 형사처벌 받을 정도까지 과연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이고요. 또 청와대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은 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죠. 검찰이 조국 전 장관처럼 뭐 이른바 탈탈 털면 또 뭐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될지 좀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나 일단 블랙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는 SH의 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변창흠 당시 사장은 그 문제에 관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의 해명은 내놨어요. 근데 예.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의뢰가 되면 검찰에서 이제 그 내용 작성 경위부터 실제 불법성 같은 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블랙리스트 문제로 그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변창흠 후보자가 거기에 뭐 친박원순, 뭐 반박원순, 뭐 세모표 뭐 이런 걸 표시해서 그걸 문서화했다는 사실은 그 이제 만약에 그 실제로 확인이 된다면 지금은 노조의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사법 절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그 새로운 큰 거 한 방은 없다고 쳐도 과거에 있는 블랙리스트 문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아마 그 수사 의뢰가 되면 검찰에서 착수하고 그 문제는 그 불법성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여기까지 아마 지금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흘간 이어져 온 인사청문회 어떻게 좀 개각이 마무리가 될지 저희가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신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내년 4월 7일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 그것도 야권 단일 후보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판 자체가 이미 커졌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미니 대선으로 발전하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얘기가 있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문제 이 문제를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포기하고 이렇게 승부수를 띄운 건데 국민의힘 입당 후에 경선 참여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도 보였습니다. 이 출마 선언 배경이나 앞으로의 파급력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 입당도 가능하다. 이거는 기자들의 해석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네. 했거든요. 이제 그게 결국 국민의힘 입당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현재까지 안철수 대표의 입에서 뭐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한 조금 더 진전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내년 4월 7일에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내후년의 대선에는 못 나오는 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자기가 서울시장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대선은 국민의힘 후보한테 양보를 하겠다. 뭐 이런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이제 내년 한 3월 정도에 그 후보가 결정이 될 텐데 그때까지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 간에 이 후보 문제를 놓고 이 밀고 당기기가 상당히 치열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그 첫 번째는 경선 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제 전격적으로 도전하는 게 바로 이제 정치인의 매력일 수도 있습니다. 전 이제 이번 장면을 보고 사실은 전 예측이 틀렸어요.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못 나올 걸로 안 나올 걸로 하도 이제 네.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나온다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뭔가 일을 저지르는 걸 보니까 이분이 정치인이 이제 다 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했는데요. 근데 이게 대선 다음 대선에 뭐 포기했다? 전 꼭 그럴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행동이 뭐 1년 뒤에 뭘 어떻게 하고 이거보다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출마 선언하고 당장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뭐 1등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고요. 또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제 숫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에 뭐 서울시장 좀 하다 몇 개월 만에 2022년에 대선으로 뭐 나간다고 한들 그걸 누가 뭐 말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안철수 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고사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이 승부수 한 방으로 일단 좀 그 어떤 좋은 찬스를 잡게 된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뭐 저희가 미래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좀 벌써 갈등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짚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뭐 하태경 의원은 100% 시민 경선이죠. 시민 경선을 거론했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열어놨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현실화 가능성이 좀 가장 큰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먼저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경우, 하지 않을 않을 경우. 경우. 예. 자, 할 경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단 규칙을 둘러싸고 약간 논쟁을 하겠지만 네. 국민의힘 경선이 되는 거니까 그건 뭐 통합 경선이든 뭐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예. 것이고요. 자, 입당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어떻게든 좀 통합 경선을 치르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네. 실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런 게 어디냐 그 사람은 우리 정당 사람이 아니니까 일단 우리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뽑아야 된다. 어떻게 세석을 가진 국민의 당 대표한테 우리 100석이 넘는 정당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양보할 수 있느냐. 이거 입당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입당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일단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입당을 안 하면 상당히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대표 쪽에서 보느냐 국민의힘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안철수 대표 쪽에서 보면 입당 안 하고 뭔가 뭐 시민 경선이나 아니면 과거 2011년에 그 박영선 그 의원이 했듯이 민주당 후보로 먼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박원순 시장과 단일화 경선을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거를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가장 바랄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첫 번째 카드가 국민의힘 입당해서 경선하는 것이고 아마 두 번째 카드 정도는 이제 100% 시민 경선으로 하는 방안 뭐 이런 걸 노리고 있으니까 이 사이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얘기하셨듯이 바로 아직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양측에서 치열하게 눈치작전을 벌이고 결국은 막판에 가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년 그 3월 말쯤에가 이제 결국 그 후보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그 직전쯤에 가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서로 버티기에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나름대로 후보를 미리 뽑아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계속 네. 눈치 싸움이 좀 이어지겠군요. 네. 그럼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아들 군대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중 국적이 아니다 하는 뭐 그 증빙 서류까지 제출을 했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조금 불투명해요. 불투명한데 뭐 생각이 아주 없지는 않으면서 또 후년 대선 쪽에도 생각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어차피 서울시장 쪽으로 턴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세훈 전 시장은 아마 대선 쪽으로 더 눈길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은 어떤 뭐 판이 벌어지면 계속 좀 뭐 뛰어드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본인이 이 상황 자체를 약간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막판에 경선에 후보 등록을 안 해도 정치인으로서 지금 현역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정치 그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정치 행위죠. 그런데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오히려 좀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철수 대표가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서 안철수를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세훈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결자 해지론, 내가 박원순 시장을 만들었으니까 내가 해보겠다. 근데 사실 그 결자 해지론은 오세훈 전 시장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 하다 그만두는 바람에 네.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오세훈 시장이 좀 해라 이렇게 좀 밀어붙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뉴페이스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 필승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뭐 뉴페이스를 이렇게 찾았다고 해도 그분을 전략 공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사람들이 많고 더구나 이제 안철수 대표까지 나섰는데 그래서 그건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또 이른바 내가 뉴페이스다 이렇게 나서는 분들이 좀 더 앞으로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도전 같은 거는 굉장히 좀 높이 평가할 만한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이라는 자기가 갖는 무게 때문에 그렇게 하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뉴페이스를 찾는다는 거는 꽤 오래됐어요. 몇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그 뉴페이스가 지금까지 안 보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인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뭐 김근식 교수 얘기를 했는데 뭐 김근식 교수도 그 예를 들어서 n분의 1로 경선에 참여해서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네. 문제는 김근식 교수가 그러면 과연 그 지금 여론조사하고 이런 데 이름이 올랐을 때 얼마나 경쟁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열심히 그 페이스북 활동도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근식 교수가 아직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서울시 범야권 서울시장 후보 선호도 이거 조사하는데 이름을 못 올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김근식 교수가 어찌됐든 간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무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낙점을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지금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안철수 대표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을 자유 경쟁시키는 방식이지만 아마 뉴페이스라는 것은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 그 누가 이렇게 조금 순위는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뛰어들기는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100일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잠깐 그 국민의힘 그 당협위원장 교체 소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민경욱 전 의원 그리고 김소연 위원장이죠. 이 24개 원외 당협위원장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진태 전 의원과 전희경 전 의원은 이제 위원장직이 유지가 됐고요. 이번 이 교체 배경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47명인가요? 49명? 하여튼 굉장히 많이 바꾸자고 했는데 한 절반 정도 네. 타협을 한 거죠. 일단 서울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덮었습니다. 일단 그 위로 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진태, 전희경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원들 중에 아니 그 굉장히 그 뭐 평판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우리 당에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런 방어를 하는 분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유지하기로 이렇게 했고요. 아무튼 사실은 24명 숫자도 많이 바꾼 편입니다. 정양석 전 의원 지금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데 기자들한테 아주 내놓고 이거 너무 많이 바꿔서 내가 지금 이 사무총장직을 혹시 내가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토로할 정도로 네. 그 어떤 그 조직이 흔들리면서 그 겪는 그런 갈등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김종인 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한 뭐 어떤 증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24명 정도를 교체를 한 건데 내부적으로는 좀 약간 진통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렇죠. 이게 이제 4.15 총선 때 공천을 많이 교체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당협위원장 중에 좀 취약한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무감사를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뭐 조직상 취약이나 뭐 인지도나 아니면 뭐 지역의 무슨 당원들과의 유대감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겠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대상에 올랐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나 이렇게 교체하겠다는 뜻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누구로 그러면 당협위원장을 앞으로 임명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좀 조정이 있지 않았나 싶고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4명에다가 서울은 11명 정도가 대상인데 지금 일단 덮어놨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뭐 총선이나 선거가 있을 때 또 한 번 또 교체 그 바람이 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어차피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를 앞두고 그 벌어지는 게 진짜 인적 쇄신이지 지금 당협위원장 교체한다고 그게 이렇게 그 영향이 크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이것이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인적 쇄신의 효과 내지는 당의 어떤 변모의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민주당 그 여당 소식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상호 의원만 서울시장 네. 출마한다는 얘기를 했고 뭐 특별한 아직 출마 소식은 없고요. 또 안철수나 금태섭 등판에 대해서는 좀 경쟁력이 없지 않나 지금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지금 생각, 속내는 어떨까요? 글쎄, 근데 일부 뭐 기사에 보면 사실은 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추대를 원한다 또 이런 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네. 본인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특히 개각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예. 본인의 입장을 내놓기도 좀 그렇겠죠. 그러나 저는 뭐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지금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우상호 의원만 지금 선언했고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박영선 의원의 추대 분위기로는 가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역시 경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당에서 지금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아직도 약간 뭐 좀 힘겨루기 같은 것, 신경전 뭐 이런 걸 벌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뭐 외부 대외적으로는 안철수 뭐 금태섭 뭐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내부적으로는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지금 여론조사 흐름도 그렇고 민심도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걸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네.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나섬으로써 판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약간 평가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뭐라고 그럴까요? 민주당 경선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편협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야당하고 이제 언론에서 띄워준 인물이지 실제로 뭐 여론조사나 이런 데 의미 있는 숫자를 전혀 보인 적이 없기 때문에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움직이면서 이제 판 자체가 좀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요. 그래서 박영선 장관한테 민주당 의원들 중에 굉장히 많이 전화들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상호, 박주민, 박영선 이렇게 해서 우리도 좀 판을 키워보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만 현재까지 8명인데요. 앞으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 논평 한마디씩 듣겠습니다. 먼저 오늘 최 의원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아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 강행 기류가 있는데 오늘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청문회를 쭉 지켜봐가면서 결국은 과거의 잘못이나 어떤 정책검 중에 비록 문제가 있더라도 여권의 엄호 속에서 대략 그냥 약간 해명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그냥 임명을 강행하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20명이 훨씬 넘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줄 논평은 청문회가 통과 의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치는 무언가를 하는 거거든요. 뭐 아무것도 안 하려면 정치를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출마를 해야 당선이 되든 낙선이 되든 뭔가 되는 거죠. 네. 안철수 대표가 예상을 깨고 서울시장 출마 선언하면서 지금 판이 막 흔들리고 있고요. 어떤 정치의 역동성 같은 게 좀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도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목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